방수공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방수공사는요, 크게 이 공법에 따라서 분류되는데요. 멤브레인 방수, 침투성 방수, 금속판, 실링 방수 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막이에요. 막을 친다. 그러니까 이제 시트와 같은 막을 구성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 이제 멤브레인 방수고요. 대부분에 해당된 겁니다. 침투성 방수라는 것은 그 모체, 그러니까 콘크리트 모체에다가 벽체에다가 방수액을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체 자체가 방수를 성능을 나게 하는 것이 침투성 방수. 금속판이라는 것은 각종 그 금속판으로 씌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옥상에 그 난간벽, 난간벽 위를 이렇게 금속판으로 케이싱이라고 씌워줘요. 두 겹을 씌워주면 그 사이를 타고 이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옥상 난간 파라펫 상부에다 하는 것이 이제 금속판 방수가 되겠고요. 실링 방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일반적인 코킹이에요. 이제 코킹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그 창문 틀 시공하고 나면 벽체하고 창 사이에 긴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수하고 긴밀성을 위해서 전부 이제 코킹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실링 방수에 해당이 된다. 시공 위치별로 분류를 하면, 자, 방수는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로 나눠지는데요. 특히 이제 이것은 지하실 방수를 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외벽 방수라는 것은 벽체의 방수 처리가 바깥에 모체의 바깥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안방수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모체의 안쪽에다가 방수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부엌 등은 안쪽 벽에다가 아니면 슬래브 위쪽에다가 방수를 하죠. 이것이 이제 실내 방수, 안방수라고 보통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비를 많이 맞는 공간이 옥상이죠. 그래서 옥상에는 필수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 옥상이 경사지붕일 때는 좀 나아요. 경사지붕으로 박공이나 이렇게 경사를 하면 비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배수 처리가 되니까, 옥상의 그 지붕 마감재가 흡수율이 낮은 것으로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제 옥상을 평지부로 했을 때는 이제 방수에 약간 문제가 있죠. 평지부로 했을 때는 비가 왔을 때 이게 물론 우수 드레인을 해서 빗물을 바깥으로 빼기는 합니다만은, 지붕에 빗물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죠. 하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꽤 요한다. 예전에는 이제 옥상에 평지봉 옥상에 이제 시멘트 방수를 주로 했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가 그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오래 못 가고 자꾸 갈라지고 재시공해야 되고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뭐 요즘에는 우레탄 방수, 혹은 시트 방수, 또 아스팔트 방수 이런 것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실 방수는 지하실의 방수 방법인데, 안방수, 바깥 방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이 지하실의 안방수와 바깥방수의 차이예요. 안방수를 보면 안쪽에 모체 안쪽에다가 방수충을 해놓고 몰타를 해서 보온 누름을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근데 안방수, 이제 바깥방수는 골조 바깥에다가 방수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외벽에다가 이렇게 골조 외벽에다가. 그래서
방수충을 한 다음에 보호 벽돌로 하고 방수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바깥 방수를 하기 위해선 요렇게까지 다 흙을 탑하기를 해서 그래야 공간이 나오죠. 탑하기를 해서 모체의 바깥에다가 방수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왜 그 공사비가 더 비싼 바깥 방수를 하냐라고 하면 자, 이 지하 수위에서 수압이 이렇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잖아요. 안으로 좀 밉니다. 자, 그러면 외벽 방수를 했을 때는 압력이 바깥으로 미니까 괜찮은데요. 안방수를 했을 때는 바깥에서 수압이 밀고 들으면 이게 방리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사실은 성능이나 내구성이란 외벽 방수가 훨씬 우수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매도 필요하면 외벽 방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산 자료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나오는데요. 우리 실내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나 실내 건축 인테리어에서 방수 공사를 하는 곳은 대부분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옥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죠? 방수해서 개수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실내 건축 공사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대부분 물을 쓰는 실내 공간은 화장실이 대표적이고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하니까 어차피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합니다. 대부분 시멘트 액체 방수가 이제 비용이 좀 싸기도 하고요. 자, 이제 풀칠을 몇 번 했냐, 방수충을 몇 번, 뭐 두 번 했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1종, 2종 나눠지긴 하는데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방수 시멘트 풀칠을 하고 방수액을 도포하고요. 방수 시멘트 풀칠하고 방수 모르타르 이거를 반복하는 거. 풀칠하고 용액 도포하고 또 풀칠 한번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해서 방수층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두 번 하는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화장실 배관이 있으면 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방수를 풀칠을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말려요. 건조를 해서 담수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을 담아 놓고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층에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누수가 안 된다 하면 이제 방수가 됐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그 타일이나 이런 이제 마감을 이제 깔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방수락에서 사실 이 바닥만 이렇게 바닥이 주로 하지만 방수 치켜 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벽에도 막 약간 물이 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벽에 튄 물이 그게 흘러 들어가서 엄청나게 뭐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바닥에서 1.2m 정도는 같이 시멘트 방수 풀칠을 이렇게 해주게 돼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면에서는 방수 한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면 보고 방수 한계선이라고 있으면 벽도 이 정도까지는 방수를 이렇게 발라주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도면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시멘트 액체 방수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시공에서는 이 모서리 부분은 해놓고 나서 이 모서리 부분은 아스팔트 계열로 따로 이렇게 칠해 줍니다. 왜냐하면 방수충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한다고 해도 바닥하고 벽이 닿는 이 자리는 완전히 그 막아졌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댄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좀 취약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해놓고 이 모서리 부분은 따로 아스팔트 계열로 다시 방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에 이제 신축할 때 처음 지을 때는요, 콘크리트 바닥면만 있겠죠. 그러면 바닥을 시멘트 액체 방수로 해서 이제 바닥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보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바닥하고 바닥 타일을 걷어냈을 때요. 기존에 있는 바닥 타일을 걷어냈다면 일단은 방수층이 깨졌다고 보고 그거 다 긁어내고 신축하듯이 다시 방수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타일 온 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일 위에 타일을 또 붙인다라고 이렇게 하고 흔히 시공 현장에서는 그거 덧붙임, 덧방이란 말을 쓰는데요. 만약에 바닥 타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타일을 올릴 때는 방수공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이미 밑에 방수층이 돼 있고 위에 또 타일이 하나 생성돼 있고 그 위에 타일만 하나 더 깔 뿐이기 때문에 그 덧방을 할 때는 방수 시공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한샘에 보면요. 한샘 인테리어 보면 원데이 시공, 하루 시공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합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루 만에 해요. 그러면 그것은 습식공법이 아니란 얘기죠. 건식인데 UBS라고 본인들이 이제 조립식으로 와서 짜 맞춰서 하루 만에 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사했던 경우는 아, 타일을 기존에 있는 타일을 다 걷어내더라도 방수층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전체가 조립식이기 때문에 바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실에 하나 튜브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데이 시공이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방수공사가 그때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위 대가를 보시면요. 시멘트 액체 방수 발음, 자, 바닥일 경우, 그 다음에 수직, 벽체일 경우 따로 했죠. 자, 바닥일 경우 시멘트 1해배에 바닥 면적, 방수 면적 1해배에 13.05kg, 모래, 강모래 0.017, 루베, 방수액 0.65 리터, 방수공은 0.075입니다. 1해배요. 보통 인부 0.04, 공구 손료 인력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수직부 이제 바닥 말고 수직 벽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방수공 보통 인부 0.06, 보통 인부 0.03. 이제 시멘트량하고 모래량은 똑같은데 방수공하고 인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한 수직부는 벽에 물 뿌리고 바탕 접착제하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르타르 이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모든 것은 이 비빔 작업이 포함된 가격이죠. 그다음에 모르타르 배합은 미장공사의 모르타르 배합을 그대로 따라와서 온 겁니다. 공구 선료 비빔에 이렇게 전동기 있어요. 그 경장비 등 기계 경비는 인력분의 3%로 계상합니다. 자, 실습에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화장실을 액체 방수하고자 한다. 방수 면적과 시멘트 모래량을 산출하시오. 물량을 산출하는 얘기죠. 자, 이거 지금 지상 1층 주택 평면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고 여기가 현관, 왼쪽에 거실 공간, 주방이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식탁 주방이 있고 그 식탁의 반대편으로 거실 화장실이 있고 침실에 들어가면 침실 안쪽에요.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다가 안방 화장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층에서 방수를 해야 될 공간은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이죠. 이 두 개를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가로 세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바닥 면적이 1.6에 가로 세로가 2.2라고 1.5를 더하니까 2.5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2.5면은 4회배. 안방 화장실은 가로가 3m, 세로가 2m입니다. 3 곱하기 3일은 6회배. 그래서 방수 면적은 4 더하기 6이니까 10회배, 방수 면적 10회배가 나오죠. 자, 그러면 1위대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발음 바닥 1위대가 그대로 가져오면요. 시멘트량이 1회배당 13.05kg입니다. 15.05네요. 05. 그러면 10회배니까요. 곱하기 10 하면 130.5kg 나오고요. 자, 모래는 1회배당 0.017 루베죠. 거기다가 이제 10회배니까 곱해주면 0.17 루베. 방수액 0.65 곱하기 10, 10회배 6.55리터. 방수공 노무량 0.075 인에서 10회배 0.75인. 보통인부 0.04 인 곱하기 10회배 0.4인. 이렇게 간단하게 1위대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재료량과 노무량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트 방수예요. 시트 형태를 이렇게 까는 거죠. 깔 때 가열식 시트 붙임이라고 하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 시트하고 모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시트와 시트 사이를 가열을 해가지고 접착을 시키는 이런 방식입니다. 접착식 시트는 시트하고 이 모체하고에 붙이는 이런 형태고요. 요즘에 이제 자착식 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가 이제 그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 시트를 떼고 우리 스티커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착식 시트라고 합니다. 자, 자착식 시트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뒤에 접착제가 붙어서 이거를 보호 필름을 떼고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자, 경사지북 같은 경우는요, 방수층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방수지로서 자착식 시트를 시공한 지금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경사지붕에다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한 것이죠. 자, 1위대가를 보면 가열식 시트 붙임, 자, 해배당 시트 1회배인데 1.1하고 잡은 것은 할중률이 포함된 겁니다. 방수공 0.06, 보통인부 0.03, 공구선료 기계 경비 인력구매 3%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접착식 시트 똑같습니다. 시트에 소요량을 1.2, 그다음에 이제 방수공하고 보통인부가 가열식보다는 이 폼이 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접착식이니까 본드로 그냥 이렇게 붙이니까요. 자, 자착식은 시트의 소유량은 똑같지만 방수공하고 보트인부가 더 적게 잡혔어요. 왜냐고요? 그냥 이렇게 보호지를 떼고 그냥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더 시공이 간단한 거죠. 자, 방수 시트는 두께 1.4에서 3mm, 폭은 1m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보다 더 두껍거나 폭이 큰 것은 그만큼 더 개상을 해줘야 된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돼서 1회배인데 1.2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우레탄 도막 방수예요. 옥상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시멘트 액체 방수로 시공됐던 것이 이제 갈라지고 많이 그 노후화돼서 이제 철거를 하고 바닥면을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우레탄 도막 방수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출형하고 비노출형 두 군데가 있고요. 자, 노출형은 위에가 보호 몰탈이 없어요. 노출돼 탑 코트를 해서 마감하는 것이고 비노출형 위에다가 보호 몰탈로 해서
덮어준 겁니다. 이게 비노출형이고요. 자, 1위 대가를 보면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 두께 3mm 비노출형으로 했을 때네요. 우레탄 방수제 주제 경화제 포함해서 3.9kg. 그다음에 지석제 0.12kg, 프라이머 0.4. 처음에 이제 바탕 깔아주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방수공 할 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이 시트 방수를 한 번 깔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레탄 도막 방수는 칠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칠해서는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2번 이상 칠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프라이머를 쑥 바른 거 한 번 칠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막을 한 번 칠합니다. 다 마르면 이것이 중도.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제 그 보강포를 붙여요. 그 마지막에 도막 바르면 2차 한 번이다. 이것이 상도. 그래서 여러 차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칠할 때 하고 도막 1회, 도막 2회 할 때를 다 품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 계산에 따라서 1위 대가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바탕 처리는 별도 계산한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바탕이 많이 안 좋은데, 어떤 데는 양호한데,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1위 대가에 넣을 수 없으니까 따로 별도 해놨어요. 바탕 처리 좀 심한 데는 거기에 맞게 더 별도로 계산을 해서 견적을 받으면 되고요. 방수 프라이머 바름, 프라이머 룰러로 한 번 칠하는 걸로 하고 2번 더 해달라, 한 번 더 해달라 하면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보조 붙일 작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롤 말고요, 군데군데 보조를 이렇게 붙이라는 거 포함되어 있다. 보강포 붙임은 방수중 보강에 사용하는 보강포 1회 붙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도막 바람은 우레탄 고무계 도막 1층 1회를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거고, 방수 프라이머 바르고요. 도막 바름, 보강포 붙임, 도막 바름, 도막 바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택의 1층 옥상을 우레탄 방수, 비노출로 하고자 한다. 방수 면적과 소요 물량을 산출하시오. 자, 이 주택은 지금 지상 2층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주택의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평면도, 좀 전에 화장실 여러분 방수 면적과 소요 물량 구해 보셨죠? 여기가 이제 1층인데요. 이렇게 현관 들어가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이 2층에 오게 되는데, 여기 방 있고 거실 있고요. 이 거실에서 바로 나가는 이 베란다 부분이 있어요. 테라스 부분이. 여기는 지금 지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2층은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밑에 1층이 요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 2층에 테라스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붕층을 보면 2층 있는 부분은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수지를 아까 말하는 뭐 자착식 이런 방수 시트를 붙였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은 지금 데크가 깔려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옥상에다 그냥 바로 데크를 깔면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데크 깔기 전에 방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우레탄 도막 방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레탄 도막 방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면도를 보면 이 부분입니다. 2층의 테라스 부분. 옆에서 우측에서 봤을 때 테라스가 지금 보이는 거죠. 단면을 보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섹션을 보면 여기가 우레탄 도막방수 비노출되고 그 위에가 이제 목재 데크를 위에다가 이제 깔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요. 자, 2층에 보면 요거에 대한 우레탄 방수 면적과 소요 분량을 산출하시면 되겠고, 아까 단면에서 이렇게 보셨죠?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방수 면적은 사각형이니까 단순하죠? 가로 곱하기 가로 3m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방수 면적은 3 곱하기 6.5에서 19.5 해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1위 대가를 보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1위 대가. 자, 우레탄 도마 방수 바닥 T3 비 노출형 우레탄 방수제가 얼마? 3.9kg 1해배당. 그럼 3.9kg 곱하기 1해배 19.5해배인 거죠. 이거를 곱하면 76.05kg이 방수제가 소요가 되고요. 희석제는요. 0.12kg 곱하기 19.5해배 2.376kg. 바닥에 까는 프라이머는요. 0.4에다가 19.5해배 7.8리터 그랬습니다. 자, 이하 여기에 맞춰서 처음에 프라이머를 까는 방수공은 0.011 곱하기 19.5. 또 보통 인부는 0.005 곱하기 19.5. 이 모든 거를 이 1위대가에 맞춰서 19.5를 대입하시면 각각의 공정별로 해서 노무량이 다 계산이 된다 이것이죠. 다음으로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아스팔트는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 브라운 아스팔트, 그 위에 아스팔트 펠트, 루핑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펠트하고 루핑은 여기가 1해배당 그죠? 할증이 붙어서 1.1해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폭시 방수는 따로 또 두께 3mm 해서 에폭시하고 시너, 프라이머, 도장공, 보통 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위대가 1해배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에폭시 방수 면적만 구하시면 그 재료량과 노무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보호 모르타르는 별도로 보호 모르타르 위에다가 방수공을 눌러줄 때 이건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자, 콘크리트가 일부 이제 균열이 난 거를 보수 처리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갈라진 부분을 주입해 주는 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열 보수 이 두 가지 나눠서 하는데 균열 보수하는 것은 메타예요. 단위가 메타 그 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몇 메타를 했는지 충전 공법 패커 주임 공법에 따라서 이리대가 나눠져 있다. 끝으로 이제 코킹인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틈새 메우는 거, 그다음에 창호의 틈새, 심지어는 우리 저 화장실에 있는 각 위생 도구하고 벽체도 코킹을 해놓지 않으면 그 안으로 이제 저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쓸죠. 그래서 다용도로 쓰이는 코킹도 메타로 해서 메타당 실딩제 그다음에 코킹공이 0.025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